37번째 괴담. 첫 번째 이야기. 전설의 남자. 그 땅에는 폐병원이 있었다. 누군가가 죽었다거나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폐병원이었다고 한다. 먼저 기재나 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영을 그만두더라도 어딘가에 가지고 가서 돈이 될 만한 것은 회수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 도구들이 대부분 남아있다. 의사나 간호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처럼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2층부터 위로 아무도 갈 수 없었다. 장벽이 있는 것도 바닥이 무너진 것도 아니다. 1층 층계참 부근부터 확 분위기가 바뀐다. 오한이 들거나 몸이 무거워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져서 본능이 이 너머로는 가지 말라고 경고해온다. 낮에 침입해도 마찬가지로 층계참 위로 향하려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된다. 영감이 있는 인간은 여기에는 절대로 얼씬도 하지 않았다. 왜 얼씬도 하지 않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배짱만 산 불량배들조차 폐병원만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드디어 그곳도 허물기로 했다. 기묘하게도 낮이나 저녁에 업자나 현장 작업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러 오면 소문이 농담처럼 2층 위로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었다. 건물 쪽이 재미로 오는 자들과 일하러 오는 자를 구분하는 것 같았다. 어이,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거냐고. 불량배인 타나카가 술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꺼냈다. 거기 곧 허물어진다고. 그럼 아무도 2층에 올라가지 못하고 끝나버리잖아. 거기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끼리 2층을 재폐해서 전설 만들자, 전설. 한번 해보자고. 어? 그 자리에 있던 동년배 동료도 후배도 취기가 돌아 그래 가자 하고 흥분했다. 그들은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고 폐병원으로 향했다. 무서운 건 없다고 으스대며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지만 역시 명불허전 1층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취했는데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취기하고는 별개로 다리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덮쳐오는 이상한 압력이 충만해 있다. 하지만 쪽팔리니까 나약한 소리는 할 수 없었다. 여기는 뭐냐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서 층계참까지 왔다. 나아갈 수 없다. 소문대로 정말로 층계참에서 공기 밀도가 확 짙어졌다. 소문대로 정말로 층계참에서 공기 밀도가 확 짙어졌다. 질척한 진흙벽이 2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가려고 마음먹으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흙 속에 몸을 집어넣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 제기랄. 타나카는 가지고 온 캔맥주를 따고 단숨에 들이마셨다. 확실히 기묘한 느낌이 나는구만. 타나카는 캔을 버리고 결심한 듯이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발을 디뎠다. 손에는 손전등 대신으로 폰밖에 들고 있지 않았다. 그치만 여기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전설을 만들러 여기에 온 거니까. 한 걸음씩 확인하듯이 계단을 디딘다. 너희도 그렇지? 전설 만들러 온 거지? 그치? 친구나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타나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계단 중간쯤에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의 걸음은 빨라졌다. 으랴!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해볼만 하지 않냐?
전설 달성해 줄 테다. 니들 전설의 목격자가 되라고. 타나카는 계단을 다 올라가서 자신을 고무시키듯이 크게 외치면서 힘차게 병원 안쪽으로 달려갔다. 층계참에서 멈춘 그들은 타나카의 무모한 용기에 반은 어이없어하고 반은 감동하고 있었다. 실제로 자신들은 겁먹고 있다. 그런 가운데 타나카는 나는 간다 라고 선언하고 달려간 것이다. 불량배들의 세계에서는 배짱이 있는 놈이 제일 잘난 법이다. 가버렸어. 굉장하네요, 타나카 선배. 진짜로 전설이야. 얼굴을 마주보면서 감탄하고 있으니 느닷없이 모두의 폰이 울렸다. 기겁하며 소리를 내거나 폰을 떨어뜨린 사람도 있었으나 화면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타나카가 보낸 단체 메시지였던 것이다. 여러분이 모두에게 똑같은 문장이 도착해 있었다. 전설 달성. 아마도 2층 안쪽까지 도달한 것이리라. 타나카의 짧은 메시지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녀석 굉장하다. 남은 사람들은 새삼 타나카의 기계를 칭찬했다. 그 녀석 진짜로 전설을 만들어버렸어. 몇 분이 지나고 몇십 분이 지났다. 타나카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큰 소리로 불러도 묵묵부답. 모두가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배짱 시험이니 전설 만들기니 해도 요컨대 주정뱅이가 기재가 여기저기 남아있는 병원 폐허에 들어간 것이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건지도 모른다. 보러 가지 않으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갈등하고 있으니 왔을 때랑 비교해서 위험한 공기가 옅어지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먼저 후배 2명을 남기고 타나카랑 동년배인 불량배 2명이 위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할게. 그런 말을 남기고 무거워 보이는 발걸음으로 헤엄치듯이 2층 안쪽으로 사라졌다. 몇 분이 지나고 몇십 분이 지났다. 선배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내버려두고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후배들 중 배짱 있는 한 명이 가기로 했다. 그럼 나 갔다 올 테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 술자리에 오지 않았던 힘센 선배라도 불러줘. 그렇게 말을 남기고 2층 안쪽으로 사라진다. 그 녀석도 돌아오지 않았다. 타나카도, 선배 2명도. 동년배인 놈도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는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된 이상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남은 후배는 만일을 위해서 싸움을 잘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한 뒤에 공기가 무거운 2층으로 나아갔다. 어깨나 목이 잡아당겨지는 것 같은 분위기랑 공포에 휩싸인 채로 폐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병원 복도를 나아갔다. 잠시 후 희미하게 이야기 소리랑 금소금이 들려왔다. 안쪽 방이다. 덜덜 떨면서 다가간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것이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이었다. 먼저 간 선배들이나 동년배인 놈이 각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소리도 금소금이 아니라 찰칵찰칵 폰의 셔터음이었다. 우와, 이거 진짜로 전설이야. 굉장하네 이거. 진짜 전설이네. 쩌네요. 엄청나. 이건 전설이구만. 대대로 전해야 해. 이 전설. 이야, 굉장해.
그 혼잣말 틈새를 메우듯이 찰칵찰칵 셔터음이 들린다. 원래는 병실이었던 것 같은 방에서 목소리랑 소리가 흘러나온다. 저 사람들 무얼 저리 칭찬하고 있는 걸까? 뭘 찍고 있는 거야? 후배는 결심을 하고 열린 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먼저 간 선배 2명과 동년배 1명이 방 중앙에 있는 무언가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폰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집요하게 그걸 찍고 있다. 그들 한가운데에서 타나카가 목을 메고 있었다. 뭐라고 있는 거예요? 후배가 저도 모르게 절규하니 3명은 한순간 놀란 듯이 그를 보다가 금방 매달려 있는 타나카를 발견했다. 야, 너! 뭐란 거야, 이 자식. 거기 있는 받침대 사용해서 위에서 벗겨내. 뭐야 이거, 뭐냐고. 구급차를 불러서 타나카를 실어갔지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벨트를 이용해서 목을 묶었다고 한다. 같이 간 불량배들도 경찰에게 사정 청취당했지만 원래부터 동기도 없고 가령 있었다고 해도 그런 바보 같은 방법으로 손을 대지 않았으리라. 타나카의 죽음은 돌발적인 자살로 처리되었다. 잠시 후 병원은 허물어지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 사건만은 지역 불량배나 학생들에게 지금도 전해지는 듯하다. 타나카는 정말로 전설이 되어버린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3쇄. 내 아버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절이니 이미 몇십 년도 더 된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가 끝나면 여유가 생겨서 산에 들어가서 버섯을 캐는 게 취미였다. 가방 가득히 캐온 걸 산나물과 같이 넣은 뒤 구워서 소금을 치고 술안주로 드셨다. 들어가는 곳은 사유지인 산과 그것과 이어지는 구규림이었다. 당신은 가방 한가득 버섯을 캐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던 모양이다. 낙엽이 슬슬 쌓일 무렵 오전 중에 잔뜩 캔 뒤에 구규림으로 들어가서 슬슬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길가에 기묘한 걸 발견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총이었지만 본 적도 없는 무덤이었다고 한다. 금으로 된, 이라고 해도 도금이겠지만 하나당 5cm 정도 되는 목재 불상이 있었다. 아버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 나한상이 아닐까 추측했다. 전부 20개 정도가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다. 원래 종교랑 관련된 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아버지는 호기심이 동해 나한상을 무너뜨렸다. 그랬더니 자그마한 나한상들 밑에 4번 접은 종이가 나왔다. 젖지도 더럽혀지지도 않고 지금 막 넣은 것처럼 보였다. 펼쳐보니 안에는 하얀 알갱이, 사람 치아가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으악 소리치며 내던졌다. 기분이 나빠졌기에 밑에 종이를 두고 나한상은 원래대로 쌓아두었다. 아버지는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나와서 고목에 기대어 점심 꾸러미를 풀었다. 주먹밥을 씹었을 때 앞니가 욱신 아파왔다. 저도 모르게 밥알을 토해낼 정도로. 아픈 곳을 혀로 만져보니 앞니가 하나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흩어진 밥알 안에는 빠진 이는 보이지 않았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달려가 냉수로 몇 번이나 입을 헹군 뒤에야 가라앉았다. 남긴 주먹밥을 치우고 구규림 쪽으로 들어갔다.
옛날 사람이니까 이 하나 정도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매년 가는 곳으로 가니 잎새 버섯이 잔뜩 나 있었다. 아버지는 이가 빠진 건 바로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버섯을 캤다. 문득 보니 거목 밑둥에 고총이 있었다. 아까 보았던 거랑 똑같았으나 나한상 수가 조금 늘어나 있고 고총 자체도 높았다. 나한상 얼굴도 전보다 표정이 험악하거나 화난 것처럼 보였다. 물론 아버지는 아까처럼 나한상을 무너뜨렸다. 안에는 똑같이 4번 접은 종이. 다만 내용물은 이가 아니라 손톱이었다. 그것도 손톱 뿌리에는 손가락 피부가 달라붙어 있으며 피가 종이에 배어 있었다. 이것 또한 방금 막 뜯어낸 것 같았다. 전보다 한층 더 불길해져서 손톱을 종이에 돌려놓고 그 위에 나한상을 쌓아 올렸다. 아직 해는 높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려고 했다. 수학도 충분하고. 일단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사면을 내려가려고 하니 갑자기 발밑이 무너졌다. 황급히 옆에 있던 관목을 잡았지만 원래부터 무언가에 걸려서 굽어진 가지인 듯 줄기가 휙 돌아가서 잡고 있던 아버지의 오른쪽 검지 손톱이 튕겨나갔다. 아야! 아버지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강가까지 미끄러 떨어졌다. 다행히 손가락 말고는 다친 데는 없고 시냇물로 씻긴 뒤에 손수건으로 감았는데 깔끔하게 손톱 하나가 벗겨져 있었다. 이쯤 되니 아무리 미신을 싫어하는 아버지라도 불길한 상상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나한상 고총 밑에 이를 발견한 직후에 이가 빠지고 손톱을 발견한 직후에는 손톱이 빠졌으니 벌벌 떨면서 강가를 걷고 있으니 밑에서 하얀 옷을 입은 자가 걷고 있었다. 수행자였다. 안쪽 산지는 이 지역 수험장으로 수행자는 지금도 이따금 보인다.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니 아, 잠깐 기다리시오 라고 수행자가 불러세웠다. 한쪽 눈이 망가진 그 수행자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어서 나이가 지긋해 보였다. 당신, 무척이나 좋지 않은 것이 다가오고 있소.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아버지는 주저하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그건 삼세로군. 그게 무엇인지 아버지가 물으니 수행자가 오히려 당신 뭔가 남에게 원한 살짓을 했소? 라고 되물었다. 실은 있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친척 중 한 명과 땅을 두고 크게 다투어 재판을 벌이고 있는 도중이었다. 아버지가 그걸 숨김없이 얘기하니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 상대가 삼세를 걸어온 거겠지. 이대로 가다간 한 번 더 나은 상을 보게 될 거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3번째이니 목숨이 걸리게 되지. 무덤에는 장기 일부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뇌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소. 아버지는 놀라서 애원하듯이 수행자를 바라보았다. 이것도 인연이니 도와주고 싶소이만 상대와의 힘겨루기가 되겠구먼. 수행자는 그렇게 말하고 짐에서 벼루를 꺼내고 붓을 시냇물에 적셔 아버지의 목덜미에 뭔가 글자를 적었다. 돌아가는 길은 눈을 반쯤 뜨고 곁눈질 하지 말고 발밑만 보고 걸으시오. 마을 길까지 내려가면 괜찮을 것이오. 집에 도착하면 불단 앞에 가서 부처님께 비시오. 일가족 다 함께. 아버지는 수행자에게 깊이 절을 하고 가지고 있던 걸 바치려고 했지만 수행자는 통할지 어떨지 아직 모르니 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아버지는 덜덜 떨면서 자기 발끝만 보고 걸어가서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그 후에는 가족을 불러 모아 불단에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다. 그 후 땅을 두고 다투던 친척은 판결이 나기 전에 사망했다고 한다. 밤에 취해서 걷다가 저수지에 빠졌다고 들었다. 재판은 무효가 되고 땅은 우리 집안께 되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으로 소유를 포기했지만 마지막으로 그 수행자는 나도 산에 올라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말도 안 될 정도로 날렵한 몸으로 폭포를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한쪽 눈밖에 없었었다. 그치만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이미 고령이었다고 하면 이미 100살은 훨씬 넘었을 테니 아마도 다른 사람일 것이다. 3세는 다행히 산에서 본 적이 없다. 남의 원한을 사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지금도 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